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와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월마트와 시스코 등 주요 기업이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4%,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9%, 나스닥 지수는 0.9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경기 확장 시기에 통화 정책이 너무 타이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확장 시기에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다면서 이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었던 수준보다 낮아지게 만들었고 고용시장 회복을 느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상정의 새로운 마감 기한을 6월로 제시한 이후에도 파운드화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 16일 다우존스가 보도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살아나며 파운드화는 최근 달러 대비 3개월 이내 최저치인 1.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의 공식 발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현지 시간 16일 닷새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1%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1% 넘게 빠지면서 206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지면서 71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7개월 만에 최대 매도폭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의 급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MSCI 지수의 한국 비중 축소와 함께 이 셀코리아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에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기업 실적의 호조를 보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원달러 환율이 6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어제는 1191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환율 상황 함께 짚겠고요. 이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광역시가 송도를 거점으로 한 인천의 바이오밸리를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17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경제난에 시달리는 터키가 10년 만에 외환 거래세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율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일 연속 연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00원 선을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이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잘 보고 있는데 안 좋게 봐야 되겠죠. 네. 한 9원만 더 올라가면 1,200원대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초에 그래도 1,100원대 초반대 있던 환율이 5개월 만에 1,190원대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바로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원화 약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흐름들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원화의 흐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 달러와의 추이도 같이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6개 통화와 달러와의 비교 측면들을 같이 보고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달러 인덱스를 봤었을 때 일단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한 번 또 고점을 갱신했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다시 달러화가 강세가 완연하게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여전히 어떤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다시 한번 살짝 반등 시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달러화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은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중동의 리스크가 좀 커지는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이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어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었었을 때 가장 그래도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측면들은 달러화에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담들은 조금 더 원화의 약세 모멘텀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 통화들도 다 약세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다 약세 흐름들이 이어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화의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달러 대비 유로화, 위화나 원화의 비교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유독 원화가 약세 흐름들이 뚜렷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다시 6.9위안대, 그래서 거의 7위안대 부분 시도가 들어오곤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원화에 대한 약세 모멘텀이 더 두드러지게 이어진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원화 자체에 대한 변화로 무게를 실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화 정기 예금이 4월 달 들어서 2억 달러 증가하고요. 5월 달도 1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또 하나 ETF라고 하는 코스에프 미국 달러 선물 그리고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도 3개월 만에 수익률이 5%에 진입할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달러 주가 연계 증권으로 보여지는 ELS죠. 즉 ELS를 달러로 판매가 되는 상황들인데 올해 20개 넘게 발행이 되면서 같은 조건의 원화보다 원화 ELS 대비해서 2에서 3% 높은 배당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또 달러화가 강세가 한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환율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원화에 대한 약세가 좀 뚜렷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면서 이어지는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당연히 먼저 첫 번째겠고요. 그 밖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격화와 함께 가장 강조드렸던 한국의 취약 요인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북한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 거기다가 기업 이익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어떤 이번에 1사분기 실적 발표했던 부분들도 다 확인했던 것처럼 썩 좋지 않다는 부분들까지 가세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의 경상수지 관련돼서 급격하게 위축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한국의 국제 수지 같은 경우는 3, 4월 달이 상대적으로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취약 구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어떤 배당을 했었을 때 외국인들은 이를 받아다가 배당을 송금하게 되죠. 그런 어떤 수요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국제 수지가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3, 4월 달에 그 이후로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변화가 될 모습들로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190원대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원화 약세가 해소되지 못한다라는 쪽의 반대의 모습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1200원대 진입 시도는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쪽에서 그래도 시장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와 관련된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원달러 환율이 1175원대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상대적인 어떤 원화 약세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보여지는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원화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쯤 돼야 오히려 외국인들도 지금까지 강하게 선물 매도로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이어오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오면서 선물 매도를 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여러 가지 흐름들 대표적인 한국의 수출 물량이 다시 5월 달부터 그리고 또 5월, 6월 이후부터 반등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변화와 함께 기업 이익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는 상저하고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다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당장은 아직까지는 1175원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상승하는구나 안쪽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호한 반면에 한국의 취약 요인은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간밤에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손을 잡고 이 바이오밸리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비전 2030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이오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기사 내용들처럼 완전하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손을 잡는다기보다는 공교롭게도 송도에 같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천의 여러 가지, 인천시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공장 증설의 모멘텀이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의 4509 쪽에서 어떤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추가로 1109 쪽에서 3공장, 그러니까 즉 36만 리터의 10만 평 정도를 추가로 지을 계획으로 인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다가 어제 셀트리온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가세시켰죠. 비전 2030 쪽에서 2030년까지 셀트리온은 40조 원을 투자해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를 포함해서 케미컬 의약품 그리고 유헬스케어 신규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삼성과 셀트리온 다 송도에서 뭔가 강화시키네라는 어떤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 중에 40조 원 중에서 25조 원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한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기존의 19만 리터급 공장에 20만 리터를 추가 더 100 받고 100 더 이렇게 나가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송도에 추가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완전히 거점 기반으로 자리를 잡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기사를 송도가 좋아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의 20만 리터 또 40만 리터의 건설 방안도 같이 꿈꾸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중국 측에서는 셀트리온이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해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국 내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 기조를 봤을 때 지원책이 많아지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입장도 그렇고 좀 더 긍정적이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중장기 관점 쪽에 대해서 이제 무게를 둬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시설 투자와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만큼 시설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자본 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는 타진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설 투자는 항상 실적을 증가시키는, 배가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합니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어떤 셀트리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설비 투자는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셀트리온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그에 따른 실적 흐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 자본 조달도 싸게 할 수 있는 여력들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단기적 시각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실적을 많이 챙겨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증설하면서 나오는 라인의 재조정 비용들이 좀 더 포함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체제로 바뀐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기존의 영업 라인을 또 정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실적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검찰 조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회계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까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좀 밀린 만큼 반등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강화되기 위해는 오히려 하반기까지 좀 공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장 이래 가장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상장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14만 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도 이마트 자주 가시죠? 네. 네, 가보시면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다른 걸 느끼지 못했는데 주가는 어쨌든 네. 곤두박질 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마 이마트의 분위기를 봤을 때 생각보다 과거 대비해서 직원들의 숫자가 좀 줄었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받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어떤 뭐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어떤 계산대 라인들이 좀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변화는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마트에 대한 유통업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행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한국의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의 추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5개월째 상승하면서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 102까지 보여주면서 100대에 안착했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이었었죠. 작년에 부동산 경기 위축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가라앉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업체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리 뭐 그렇게 나쁜 지수는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유통업체 쪽에서의 업태별 매출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온도차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쪽이 뚜렷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3월 달까지 누적된 업태별 매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면세점은 거의 호황을 누리고 있죠. 3월 달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 이상 증가하면서 면세점은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쪽이 무점포 소매라고 하는 온라인 쪽이죠. 온라인 쪽은 여전히 무풍지대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편의점 쪽도 일단 계절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도 같이 기대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고 그나마 백화점이 상당히 우려감이 좀 심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전문 소매점 그리고 슈퍼마켓 잡화점 대형마트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마트에 대한 시각들도 같이 연결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1분기 매출이 4조 5천억대, 매출은 늘었습니다. 한 11%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740억대, 거의 반토막이 났죠. 50% 이상 감소했다는 부분들은 일단 이런 온라인 쪽이라든가 특히
유통업체 쪽에서 경쟁에서 좀 여유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쪽의 매출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고,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고요. 거기다가 할인점이나 관련된 새로운 신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특히 뭐 트레이더스 전문점 그리고 이마트24라고 하는 편의점 모두 신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할인점으로 새로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을 제대로 커버를 하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실적들이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한 변화들을 좀 감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총알 배송의 대명사 쿠팡이죠. 쿠팡 같은 경우도 로켓 배송인가요? 예, 총알 배송이 아니고 로켓 배송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키면 뭐 하루 안에도 오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왜 굳이 대형마트 가야 돼?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쇼핑만 하면 되지. 이런 관점들이 높아지는 흐름들 쪽에서 또 하나 강자로, 식품업계의 강자로 떠오르는 게 마켓 컬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예 어제 주문하게 되면 새벽에 박스와 함께 보냉제죠. 보냉제와 함께 또 신선식품들이 배달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온라인 업체들이 경쟁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마트라고 하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물건을 사려고 되면은 주말에 시간 내서 마트에 가야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고 있는 실적과 위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쪽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고,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이 29만 원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괴리감도 크죠. 게다가 또 그래도 그나마 어떤 대형마트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단기적인 성수기는 그래도 여름 때 시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반등 기준을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낙폭 과대를 반응하는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세 전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절대 아직까지 지금 같은 구조 쪽에서는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유통업체 관련된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 과대 반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 전환은 힘들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17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측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 미국의 국채를 모두 팔아치우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의미 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미국 재무부 집계를 이용하면서 중국이 지난 3월 한 달간 매각한 미국 국채 규모가 20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3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좀 보도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3월 기준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1,205억 달러로 지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1조 1,022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은 앞서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도 5개월 연속 미국 국채의 보유량을 줄인 바 있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경향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이 관세 폭탄 예고에 대한 어떤 보복카드로 좀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보복카드로 보기 어려우면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17.3%에 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국채 대량 매각은 미국 국채 가격 떨어뜨리면서 이 중국이 보유한 외환 자산 가치도 급감하는 상황으로 좀 갖는 부분이고요. 중국에도 이런 막대한 부담이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두고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라는 자기 파멸적인 핵옵션이라고 좀 언급하기도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국제 시장이 중국의 미국 국채 순매로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전했고요. 국채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 흐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서서히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다고 해서 이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이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시선까지 지금 가면서 오히려 이런 국채에 대한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비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터키가 10년 만에 외환 거래세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외환 거래세 부활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터키 자국 통화인 리라 가치 급락을 받고 재당을 충전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세금을 물린 것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터키 정부는 외환 판매자에게 외환 거래세를 0.1% 세율로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전일 간부에 좀 발표했습니다. 이 외환 거래세는 외환 판매자에게 부과되지만 이 은행 간 거래나 재무부 상대 거래, 또 외환 부채를 은행에 상환하는 거래에는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방침이고요. 우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외환 거래세가 부활한 것은 여기에 계좌 중에 계좌 경우를 근절하고자 폐지된 지 한 10년 만에 다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터키는 지난 1998년에 0.1%의 외환 거래세를 물렸다가 2008년부터 제로 수준을 유지해온 유지해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환투기를 차단하고 외환 수요를 제한하면서 리라와 가치 하락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24%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이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과세를 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리라와 가치는 작년 미국 달러 대비해서 36%까지 36% 정도 평가절하됐고 올해도 약 11%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6년이나 2011년 이 터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부도 대표를 맡고 있는 드르무시 이엘무드는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토빈세가 돌아왔다. 인플레이션 통제로 통화를 방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세금을 동원하면서 국민이 외환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토빈세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이 외환 거래세로 투기성 외환 거래를 막는 규제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재정 적자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터키 정부가 어떤 세수 확충을 위해 외환 거래세를 부활시켰다는 이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에서 40억 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에서 7,900억에 이르는 세수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전국 지방선거와 감세 조치 등으로 터키의 재정 적자는 작년에 83억 리라를 기록했고, 올 들어 4개월간 누적 재정 적자가 연말 목표액의 68%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터키는 올해 위기가 재발하자 시장 안정 조치를 좀 잇따라 내놓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중앙은행이 이번 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인 1조 리포 자금 제공을 잠정 중단하면서 리라 급락을 좀 막았었고요. 올해 3월 여객 시장에 리라 유동성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 비상 조치를 좀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터키 정부는 이 중앙은행에
법정 준비금은 정부 예산을 돌리면서 적자를 메우는 방안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 외환거래세가 임기응변에 불과할 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또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의 그 어떤 전문가들은 외환거래세는 외국인의 특히 투자 의욕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외환 거래세 이 상승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돼지 수억 마리가 폐사 혹은 살처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국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만큼 관련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시장이 가장 먼저 역시나 반응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 3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주 미국산 돼지고기 3,200톤 수입 주문을 취소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셨던 신호 부분의 내용을 말씀해드리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그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10%에서 25%를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이 중국 바이어들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주문 취소에 나섰습니다. 이제 주문 취소는 9일로 마감된 주에 미뤄졌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의 돼지 수출 시장이 받은 타격은 6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이런 부분은 1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주문 취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도 2월 25일 마감된 주에 53톤, 3월 21일 마감된 주에 999톤, 4월 18일 마감된 주에 214톤을 각각 취소했었고요. 이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시장이었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 미국 수산 농가에게 중국 어떤 고마운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태에서 이 중국이 이 돼지 활동에 큰 피해를 보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부분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 돼지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안에서도 지금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관세 부분까지 겹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중국 돼지 개체수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모든 돼지를 합친 것과 맞먹는 최대 2억 마리가 살처분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작년 8월에 이 돼지 활동이 중국 본토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 몽골 같은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간 상황인데 작년 한 해만 중국에서 약 100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됐습니다. 이 아시아 각국도 지금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에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만 봤을 때도 약 9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는데 이 파키스탄 정부는 이 돼지 열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군대까지 동원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축산에 한 마리의 돼지에서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2,000마리의 돼지 전체를 좀 살처분했고요. 이 각국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걸린 돼지의 폐사율 100%에 달하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돼지뿐 아니라 돼지고기 제품에서도 수개월간 생존할 수 있어서 이 돼지를 도살해도 계속 확산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법이나 백신도 없는 상태인데 하지만 정작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돼지 농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다 이 소형 농가가 많으면서 이 중앙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지경까지 갔었고요. 게다가 지금 피해 사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 공식 통계보다는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지적가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에서는 이 돼지열병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했었고, 질병 발생과 확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제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돼지고기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는데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이 14억 인구에 식탁에 거의 매일 돼지고기가 오릅니다. 중국 당국은 이 돼지 열병으로 인한 극심한 공급 부족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오는 하반기 사상 최고 수준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돼지 잡뼈 여파가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과 유럽은 돼지고기에 붙는 62%나 되는 이 관세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국과 쇼크의 4월의 세계 육류 가격 지수는 3월 대비해서 3% 오른 169포인트를 기록한 상황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어제는 정말 한여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 들어서 전남과 제주 지역에는 더위를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60에서 100mm, 특히 산지에는 많게는 2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에는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남부지방 전체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후에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더운 날씨에다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질도 탁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중서부와 강원 영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는 오후 들어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가 아주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외출 시에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도 큰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일교차 역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7도, 부산은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 최고 3m, 남해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출항하시기 전에 미리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리는 비는 주말인 토요일에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